일부 떨어진 난지가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주 일부에 국한돼 있고 대부분의 단지들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전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런 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정부가 또 굉장히 고심이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정석 저자이고 이번에 부동산 투자 황금 로드맵이라는 책을 쓴 저자이고요. 한 25년 동안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강의하고 보통 사람들의 자산을 재테크를 도와주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 그리고 지금 유튜브는 부동산 김사부 TV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김사부입니다. 반갑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주세요. 6.27 대책이 나오고 나서 사실 그 매스컴에서는 굉장히 상반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강남 뭐 몇 억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계약 해제가 늘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 가능하면 반대로 뭐 오히려 호가가 더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보면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런 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거래는 좀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호가는 거의 떨어진 게 없어요. 일부 단지에서 호가가 떨어지고 실거래가가 낮게 체결된 사례는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책 발표 전과 비교했을 때 시장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일단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일단 6억의 대출 규제를 딱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역시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이 뭐 전에는 뭐 최소 40% 정도는 다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6억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 당연히 이제 그걸 생각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멘붕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가주택이 이전보다는 거래량이 확 떨어져 있는 게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전세가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그런 상황을. 근데 이제 이거는 아직 대중들이 피부로 이렇게 막 느낄 정도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었나요? 아니면 여전히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나요? 사실은 신혼부부들이나 뭐 이렇게 무주택자들의 거래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대책과 전후가 달라질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6억 대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자에겐 사실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물론 신혼부부들이 뭐 무슨 30억짜리, 40억짜리 사는 부부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영향이 없거든요. 그런데 고가주택이 거래가 정지가 되고 이러다 보니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부부들도 오히려 지금은 뭐 살 때가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죠. 그래서 오히려 막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기보다는 조금 관망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 경기 일부에서 거래량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상승세로 전환될 조짐이 있는지요? 이거를 조금 굉장히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공급이 막 넘쳐나고 있는데 가격이 막 올라갈 수 있다, 이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리고 수요가 막 늘어나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진다, 이럴 가능성도 없잖아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어떤 일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돈의 값어치를 굉장히 떨어뜨리고 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뭐 그게 좀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소비 쿠폰 같은 것들이 나오고 계속 추경이 계속 되고 있는 이런 상황, 돈이 많이 풀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통화량이 늘지 않는다고는 아무도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이런 통화량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 이건 본질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경제 원리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하나의 본질이고, 또 한 가지의 본질은 공급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급량이 없다라는 거는 공급이 없는데도 막 가격이 막 떨어진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공급이 없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아주 큰 맥락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걸 가지고 앞으로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경매 물건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어이없는 생각이에요, 사실. 본질을 어긋난 어떤 시장의 결과들이 결국 나오냐?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간단하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 수 있나를 바로 예측할 수 있어요. 6.27 대책 발표 직후 일부 고가 아파트가 수억 원씩 급락하는 사례도 나왔는데 이런 급락 현상이 본격적인 하락장의 신호로 봐야 할까요? 이것도 아까 서두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단지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일부 떨어진 단지가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주 일부에 국한돼 있고 더 많은 단지들, 그리고 대부분의 단지들은 거의 다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사실 전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떨어졌다, 뭐 계약을 해지했다, 뭐 계약 포기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매스컴의 어그로 끌기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러면 제 말을 못 믿겠으면 시장에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돼. 너무 간단한 거거든요. 그냥 몇 군데 본인이 관심 있는데 한번 전화 걸어가지고 한번 전화만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나. 물어보면은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또 실거래 찍히는 게 바로바로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 실거래가 계속 그렇게 급락한 가격에 실거래가 찍히나 한번 보세요. 없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아주 일부 단지에 그 국한된 사례고 설령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거로 끝나는 거지 그게 계속 추세가 될 가능성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정부가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시장은 그에 어떻게 반응할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뭐 정부가 맛보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그 말을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얼마든지 정부는 어떤 정말 많은 대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거니까 앞으로 좀 더 규제책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또 굉장히 고심이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다 인정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문정부가 스스로 사과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번 정부도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도 다 얘기한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문정부 때 한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는 게 공식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문정부의 그 실패라는 게 뭘 의미하긴 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 본질은 공급을 확대할 생각은 잘 못하고 수요 억제만 했다라는 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정책이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찔끔찔끔 규제를 내는 게 실수였다, 그게 잘못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대로 보자면은 문정부의 그런 부동산 정책, 그럼 그야말로 수요 억제책을 따라가기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지금 이게 맛보기용이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더한 게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더한 게 결국은 수요 억제밖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 문정부가 했던 걸 똑같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럼 결국 비난을 피할 길이 없잖아요. 이런 고심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눈 가리고 아웅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똑같은 정책은 펴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류의 정책은 좀 일단은 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문정부 때 뭘 했냐면 15억 이상 되는 것들은 아예 대출 하나도 해주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또 추가로 일어날 수가 있겠죠. 지금 6억만 한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뭐 10억 이상 되는 거는 한 푼도 해주지 마 라든지 뭐 이런 식의 수요 억제책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나온 걸 예상을 한다면 그럼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해 보면 역시 똑같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이 부족하고 사람들은 좋은 데를 가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 자꾸만 수요를 억제하게 되면은 결국은 반사적으로 더 오히려 시장 가격을 올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잘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6.27 대책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서 이제 잠깐 그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자꾸 공급이 부족하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초보자들 분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인구가 갑자기 확 늘어난 것도 아니고 아무리 수도권 쏠림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래도 다 집이 있고 다 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이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것에 연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가장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거냐면은 좀 오피스텔, 낡은 오피스텔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낡은 오피스텔 같은 데를 한번 가보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정도 된 오피스텔 한번 가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 거기서 이제 임차하고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다른 데 가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새로운 데가 생기면 갑니다, 많이들. 그러면은 그 오피스텔의 임대료는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가 오래되고 이렇게 되고 또 새 아파트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요새는 어떻습니까? 정보의 공유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생기면 새 아파트가 뭐가 좋다 이런 게 확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은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주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차 이렇게 뭐 이중 주차하고 막 이러는 게 별로 불편하지 않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 새 아파트 주차하는 걸 보고 나서는 이제 이 밀고 하는 게 너무 지겹고 짜증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차도 많이 늘어났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새 아파트로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욕망들을 채워줄 만큼 공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고 가고 싶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공급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거고, 그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건 뭘 기준으로 보냐면은 여태까지 큰 문제가 없거나 약간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적정한 양이 있잖아요. 적정한 공급량. 그걸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도부터는 거의 뭐 서울 같은 데는 반으로 떨어집니다. 공급량이. 그럼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경기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보단 덜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공급량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라는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부동산 전문가니까 저런 얘기를 하나 보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제 말이 옳은지 아닌지를 역사 속으로 좀 테스트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역사적으로 부동산이 가장 자산을 만들기 쉬운 대상입니다. 가장 본인의 재산을 늘리기 가장 쉬운 대상이에요. 그거는 역사도 입증을 하고 있고 전 세계도 똑같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냐? 아니죠. 선진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미국, 뭐 호주, 영국 뭐 이런 데서는 안 그럴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서 보세요. 결국은 재산을 만들기 가장 쉬운 방법은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그리고 실패가 잘 없어요. 그리고 실패돼도 크게 실패를 안 해요. 이게 그냥 전 세계를 통틀어서 내려오는 진리예요. 그냥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 자꾸 너무 막 이게 뭐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보면은 결국 좋은 부동산을 사면은 잘못되지 않고 결국은 내 재산을 불릴 수 있다라는 거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은 금액도 얼마든지 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금액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고 찾으시면 얼마든지 그런 게 있고, 뭐 기대치를 너무 높게만 안 가지면 되거든요. 내가 무슨 뭐 부동산에서 막 10배 벌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늘려가고 평균보다 더 높게 늘려가고, 제 책에서 얘기한 거는 4년에 100%거든요. 4년에 2배 늘리는 거. 그럼 비과세 전략 활용하면 4년에 2배 늘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이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거고 부동산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잘 믿으시고 제 책에 보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놨고, 또 후반부에 가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수익이라고 하면 자꾸 상업용 부동산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제가 독특하게 아주 쉽게 수익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얘기해 드렸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면은 굉장히 여유로운 삶,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더 좋은 집, 더 좋은 집에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뭐 돈을 충분히 잘 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까지 부동산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은 제가 똑똑해서 가능한 방법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부동산이 원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공부하시고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